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여러분 24개의 절기 중에 지금은 23번째 절기인 소한에 해당하는데요. 소한 다음에 대한이 있지만 소한이 한 해 중에 가장 추운 기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신 덕분에 이번 주에는 소한을 무사히 넘기고 다음 주에는 대한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요. 이번 주 너무 추웠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첫 시작은 인물을 가까이 모셔서 즐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까이 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추위를 따뜻하게 데펴주실 만한 엄청난 분이 오셨습니다. 명창 가수 안소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바람 부네 내 임실은 꽃바람이 살랑살랑 춤을 추며 내게로 부네. 네, 정말 화려한 존재감으로 등장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예쁜 한복을 입고 나타나 주셨는데요.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명창 가수 안소라고요. 국악과 트롯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명창 가수 안소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가까이 톡에 그동안 트로트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시긴 했는데 네네.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하신 분은 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크로스오버를 하죠. 네. 네,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에 국악을 한 스푼 더해서 네. 아주 강렬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 크로스오버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악을, 제가 이제 국악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국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대중의 이제 사랑을 받으려면 대중가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오버 시켜서 가요도 하고, 우리 경기 소리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명창 가수 안소라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살짝 살펴보니까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많은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혹시 데뷔를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경기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 이제 국악인 안소라로 무대에 올라가지만 저는 늘 그 대중들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 가요를 하게 됐어요. 전통 가요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원로 가수 선생님들이 전통 가요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2007년도에 또 명창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 전공 자체가 노래셨잖아요. 전공이 경기민요죠. 네. 그럼 국악 쪽 경기민요 전공을 하시고 네. 그 뒤로는 가수 생각은 딱히 없으셨던 건가요? 없었죠. 네. 그냥 국악인이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대중가요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가수분들이 원로 가수님들이 이제 권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국악과 트롯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을 요약을 해보자면 원래 노래 전공을 하신 걸 보니까 네. 본인이 노래를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악인의 길을 걷다가 이제 원로 가수들에게 발굴을 당하면서 데뷔를 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데뷔 계기요? 어떻게 재능을 발굴을 당하셨는지 그 캐스팅의 순간이 또 궁금하거든요. 이제 경기민요 국악은 어렸을 때부터 했고요. 이제 가요는 이제 무대에서 국악 한 두 절 하면 두 개 하면 정통 트롯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요도 너무 잘하네. 그래서 가요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할 때 처음에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국악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자꾸 몇 년째 저한테 계속 권유를 하셔서 그래요?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래서 이제 명창 가수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가수 데뷔했죠. 삼고초려 끝에 네. 명창 가수라는 정체성을 뒤늦게 찾게 되신 그런 멋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에 재능이 있는지를 평소에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귀인을 만나면서 이게 발굴되면서 더 좋은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딱 새해에 듣기에 정말 좋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국악과 트로트를 동시에 하고 계시다 했는데 네. 이 두 장르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악을 첫째 이제 하면 이제 득음이라 국악에 썼는데 득음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국악을 한 사람이 전통 가요를 하면 깊이 있고 큰 성량을 마음껏 마음대로 성량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근데 이렇게 두 장르를 모두 해내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와의 인연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데뷔 계기 말고 그렇다면 처음으로 노래를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노래를 시작한 계기는 저희가 이제 가족 모두가 그 국악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오빠 뭐 이렇게 소리를 하는 그 가정에서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흥얼흥얼 무릎장단에서부터 우리 소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 민요를 하면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정말 어린 시절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그리고 노래를 배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덕분에 더 그 재능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그러면 명창 가수 안소라만의 매력을 정의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부끄럽지만 그 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목소리 색깔이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악에는 국악의 맛을 내야 되고 전통 트롯에서는 정통 트롯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죠. 최근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유행을 했는데 네. 보면 적재적소에 맞는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명창 가수 안소라께서는 장르에 따라서 적당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이렇게 팬분들이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 명창 가수 안소라의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소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이제 경기 민요 소리는 이제 SNS 통해서나 방송에서 많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26년도 신곡이 나왔어요. 신명난 민요풍 트롯, 세미 트롯인데요. 조금만 해볼까요? 네, 들려주세요. 꽃바람 부네 냄새는 꽃바람이 살랑살랑 춤을 추며 내게로 오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얼씨구 절씨구 저절씨구 좋구나 좋아 뭐 이런 노래.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그냥 무반주로 노래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 또 방금 여기 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약간 장단을 치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니까 또 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소리가 막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네. 소리도 한번 들려주시죠. 니나나 릴리리야 니나나 얼싸 좋아 얼씨구 좋다 벌하비는 이리저리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평성대 하세요. 괜히 명창 가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태평가라는 그 후렴구예요. 상당히 흥겨운 그 후렴구라서 제가 한번 불러드려봤습니다. 그럼 앞에 불러주신 노래는 퓨전 장르고 그렇죠. 뒤에는 전통 소리인 거죠? 경기민요. 네. 사실 국악 자체로는 낯설게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일렬에서 들어보니까 네. 우리 소리의 매력도 상당하네요. 역시 수준이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의상도 비슷한데 뭔가 많은 주파수가 통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명창 가수 안소라의 매력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점이 어떻게 보면 소리 엘리트 인생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 그 가수를 하면서 힘든 일도 있으셨을까요?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네. 소리할 때도 힘들었고, 전통 트롯 할 때도 힘들었고, 힘든 점이라면 이제 장르를 크로스오버 하려면 이제 정통 트롯은 트롯답게 불러야 되는 그 색깔을 내야 되는 거고, 또 우리의 국악의 소리가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각 장르 가요 노래마다 색깔을 그 찾고 맛을 내는 거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또 공부가 되고 하면서도 좀 많이 부딪힘이 있었죠. 네. 익숙하지 않은 장르로 넘어가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이 그렇다면 가수로서 하는 노력에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노력은 무조건 끊임없이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트롯이나 우리 국악이나 전문가라면 쉼 없이 부르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네네.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목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어렸을 때는 예전에는 처음에 소리를 배울 때는 뭐 결절도 생기고 막 이제 목을 트면서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제 복식 호흡을 쓰면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감기 걸리지 않고는 목이 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노래 인생을 한 지가 몇 년 차진 걸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태어나면서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야. 올해 26년이면 50년 정도, 50년이 됩니다. 네, 50년의 내공으로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계신 명창 가수 안소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가수로서 노력은 결국 연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새해를 맞아서 올해 명창 가수 안소라의 가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올해는 이제 신곡이 이제 전 국민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세미트롯 민요풍이기 때문에 방송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노래를 통해서 26년도에 또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1년에 한 번, 두 번씩 그 안소라의 콘서트를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남다른 콘서트가 될 것 같아요. 남다른 콘서트라고 하니까 저조차 기대가 되는데 네. 혹시 무대나 노래면에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 바뀌죠. 예. 안소라의 무대에 오면 장르를 정말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볼 수 있습니다. 국악은 국악대로, 가요는 가요대로, 발라드는 발라드대로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안소라 국악원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과 신동 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 친구들과 함께 정말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위 말해 안소라 키즈들까지 등장하는 아주 풍성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안소라 가수의 소식에 집중해주면서 콘서트 소식도 열심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수 안소라에 대한 PR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국악인이지만 현재 국악이 본업이지만요. 명창 가수 안소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예술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소환 추위를 완전히 날려버릴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스튜디오에서 보여주셨는데요.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갖고 있는 우리 명창 가수 안소라,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가까이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편지의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이른바 공천 현금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의혹을 넘어서 정치권 안에 공천제도에 대한 시세표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들이 공공연합니다. 공천에도 시세가 있다라는 건데요. 공식 문서로 존재하진 않지만 부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단수 공천까지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증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직과 현직 지방의원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시세표라는 단어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네, 전직과 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구의원 공천은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시의원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안팎, 특히 단수 공천의 경우 1억 원 이상이 거론된다는 겁니다. 지역이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일수록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이 더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처럼 노골적인 현금 전달은 줄었지만 형태만 더 교묘해졌을 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공식 후원금, 출판 기념회 책 구매, 행사비, 식사비, 술값 대납, 각종 경조사비 같은 방식으로 제도 안팎을 넘나드는 자금 흐름이 이어진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은 합법적이지만 공천권을 진 인물에게 공천을 기대하며 자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구조가 반복이 되는 걸까요? 네, 배경에는 공천 권한이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구조에 있습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 이후 지구당은 폐지됐지만 지역위원회라고 불리는 당협이 이를 대체했습니다.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지역구 관리 비용은 계속 드는데 제도적으로 투명한 재원은 부족하다 보니 그 부담이 지방의원들에게 전가가 되고 그 대가로 공천을 기대하는 왜곡된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도 그런가요? 네, 현직과 전직 지방의원들의 증언을 보면 선거철만 되면 지방의원들이 사실상 현금 인출기 역할을 한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역 사무실 운영비, 당원 모임 식비, 각종 행사 비용까지 비공식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관행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줄만 잘 서면 공천은 된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정당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반응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은 선거 공정성뿐만 아니라 정치 신뢰 전반을 무너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세표가 존재했다는 증언 자체가 정치 시스템의 경고 신호라며 단순한 인물 처벌이 아니라 공천 구조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떠오른 공천 헌금 시세표 논란. 아무래도 이번엔 정말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종합 경제 전략을 내놓으면서 올해 성장률의 목표로 2%를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정부 성과의 기준선을 아무래도 성장률과 고용 지표에 두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2% 성장,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기구와 중앙은행 전망은 조금 다른 지점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전망치를 보는 걸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 후반대, 구체적으로는 1.8%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2%는 정책 효과가 잘 작동했을 때를 전제로 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가능성을 최대치로 잡은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망치를 두고 해석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K자형 성장 때문입니다. K자형 성장이란 경제 전체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 산업, 세대별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위로 향하는 쪽은 수출 대기업, 그리고 자산 보유층, 첨단 산업인데요. 아래로 내려가는 쪽은 자영업자, 내수 서비스업, 취약계층과 청년층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하는데 내 삶은 그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체감 차이가 클까요? 네, 이미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출과 일부 첨단 산업은 회복 신호가 분명한 반면 내수 소비, 자영업 매출, 청년 체감 고용 상황은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만 강조가 되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도 이러한 점을 의식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과거와 다른 K자형 성장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특정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는데요. 또 성장률 숫자로만 평가받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말은 좋은데 과연 실제로 달라질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내려오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성장이 특정 산업에만 머물면 K자형 구조는 더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숫자보다는 구조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2% 성장 목표는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매분기 매 지표마다 이 성장이 누구에게 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검증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공하면 성장과 분배를 함께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K자형 성장을 인정만 하고 넘지 못했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숫자보다는 성장의 방향이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 살펴보자면요. 요즘 금값이 연일 고점을 찍으면서 금 투자 그리고 금 제품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오를 때마다 늘 함께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짜금 유통 문제인데요. 최근 귀금속 업계가 공식적인 경고까지 내놓으면서 이 가짜금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함량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금 제품이 유통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도매용 금 1kg 기준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순금이 빠져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금이지만 실제 함량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친 사례입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가짜금이 진짜 금에 다른 금속을 조금 섞은 정도였는데요. 요즘엔 그 양상이 더 정교해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가짜금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과거에는 은이나 주석을 섞는 방식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금과 성질이 거의 같은 금속에 두껍게 금 도금을 하는 방식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속의 밀도가 금과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라도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문 장비로도 구별이 어렵다면 일반 소비자는 사실상 구분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실한 방법은 녹여보는 것뿐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전에 그런 검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인데요. 그래서 최근 피해 사례는 온라인 거래나 중고 거래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순금 그리고 포나인과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9.99% 순금이라 적힌 제품을 샀는데 감정 결과 금 함량이 극히 낮은 도금 제품으로 나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보다 눈에 띄게 싼 금은 일단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증언이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포인트를 가장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판단하려 하지 말고 어디서 샀는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공식 거래처인지 환불 교환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래 기록이 남는 구조인지 이 세 가지가 가짜 금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금값 상승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지만 가짜 금은 가장 위험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금값이 오를수록 더 주의해서 거래해야 합니다. 네, 금 관련 제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불을 끄고 샤워한다고 잠이 올까? 이런 의문 가져보셨을 텐데요.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뒤척이다가 정작 아침에 잠을 자긴 했는데 제대로 잔 것 같진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가운데 SNS를 중심으로 다크 샤워라는 새로운 샤워의 루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을 끄고 샤워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불 끄고 샤워라니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크 샤워는 말 그대로 조명을 끄거나 아주 어둡게 한 상태에서 샤워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은 아닌 것 같은데 전문가의 설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트렌드를 분석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 핵심은 빛이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특히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에서 아직 활동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조명을 낮추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살아나고 뇌가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한 정신의학 전문가는 다크 샤워는 뇌의 위협 레이더를 끄는 획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샤워 자체보다는 어두운 샤워 환경, 이게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샤워는 그걸 돕는 루틴이고요. 전문가들은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천천히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불을 끄기 부담된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 간접 조명 정도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네, 요즘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불면증 관련된 통계가 있을까요? 네, 보건당국과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불면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성인 5명 중 1명꼴로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는 조사도 있고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잠들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 증가, 스트레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업무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 샤워 같은 강한 자극을 줄이는 루틴이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크 샤워는 비교적 쉬운 방법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었는데요. 욕실은 미끄러지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암흑보다는 은은한 조명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또 어둠이 오히려 불안을 유발하는 분들은 음악이나 향을 함께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잠이 오지 않는 밤, 오늘은 휴대전화 대신 조명부터 낮춰보는 게 조금 더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이슈, 사회적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집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 집이 얼마나 넓을수록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을 볼 때 평수와 방개수, 구조부터 보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 기준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의 면적보다 어떤 요소가 앞으로 중요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집을 고를 때 아무래도 평수에 대한 고민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넓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민 많이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집을 알아볼 때요.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이 크다라고 해서 생활의 만족도가 꼭 비례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넓은 집이라는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리고 집의 크기보다 어떤 요소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해맞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넓은 집이라는 기준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다른 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다면 집 크기를 왜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네, 과거에는 집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족 단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집은 주로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나가는 공간으로 가까웠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방의 개수가 많고 그리고 평수가 넉넉한 집일수록 좋은 집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이 요즘엔 달라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이 달라진 방식이 생활 방식에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든지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 그리고 혼자 사는 시간까지 길어지면서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넓은 집인가 보다 이 공간이 내 생활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중요하게 보게 된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재택근무 방식이 집을 고르는 기준에도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생활에 적합한가 조금 더 세밀한 취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즘에는 집의 면적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나요?
네, 요즘에는 사실 집의 면적보다는 공간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적의 숫자보다 공간의 구성이 왜 중요하냐? 동선이 효율적인지 그리고 생활 패턴에 맞게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평수라도 어떻게 설계됐냐에 따라 체감의 만족도, 생활의 질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네, 체감 만족도라는 단어에서 딱 떠오른 생각이 요즘에는 체감 면적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체감 면적이라는 말이 이제는 떠오르고 있고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채광이 잘 들어오는지 그리고 창이 얼마나 넓은지 천장의 높이가 어떤지에 따라 같은 면적이더라도 공간이 훨씬 더 넓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느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면적이 아니라 집의 체감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큰 집에 장점이 있다 하면 큰 집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집이 커질수록 이 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난방비라든지 관리비, 그리고 청소비까지 유지 비용이 굉장히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큰 집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없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어디인가? 바로 이것인데요. 거실인지 아니면 방인지, 그리고 서재나 작업 공간인지 이런 핵심 공간이 내가 편안하다라고 한다면 집 전체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궁금한 점이 작은 집은 불리한 선택이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불리한 건 아니겠고요. 오히려 공간이 효율적으로 설계된 집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작지만 잘 만든 집이 또 새로 떠오르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집들이 시장에서 점차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집 크기는 바꿀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주어진 면적 자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가구 배치라든지 그리고 수납 구조, 생활의 동선에 따라서 이 집의 분위기와 쓰임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집을 고를 때 단순히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리 비용의 현실, 그리고 면적보다는 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체감 면적도 중요한 요소다 이런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세 가지 핵심으로 딱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쓰는 공간 중에서 과연 편한 곳이 어디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공간이 없는지, 남는 공간이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을 꾸리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는지, 나에게 만족한지만 잘 안다면 누구나 만족스럽고 행복한 집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많이 쓰는 공간이 편한지, 둘째는 불필요한 공간은 없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관리 부담이 과하지 않은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구입 전에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멘트를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집에 있어서 가치는 숫자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평수나 방의 개수보다는요,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편안한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집 선택의 기준은요, 넓은 집이 아닌 나에게 잘 맞는 집으로 기준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게 좋은 게 아니다. 나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그 체감 만족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집의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아니라 내가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 만족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보다는요,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꾸준히 중요할 것 같겠고요.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집을 볼 때 평수보다는 나의 하루가 평안하게 흘러가는지 그것만 떠올려 보신다면 집을 선택하는데 너무나도 수월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이렇게 집 크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저희 마켓 트렌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개념이 단순히 속세적인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생활, 나의 취향과 잘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알찬 부동산 정보, 부동산 상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목해야 될 이슈들을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염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를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던 이란 정부는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거리 행진을 주도했는데요. 지연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란 안팎의 긴장도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는 지난 11일까지 이란 31개 주 저녁 무려 585곳에서 시위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진에는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인파와 함께 거리를 걷습니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맞불 성격의 친정부 집회로 수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란과 관련해 외교가 첫 번째 해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옵선을 주저하지 않는다며 이란을 또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르다며 이란이 물밑에서 미국에 접촉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 정세를 둘러싸고 불확실한 상황이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상황 계속해서 주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슈는 독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자원 문제를 고심 중인 독일 정부가 2008년대생을 대상으로 이제 군복무에 대한 설문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독일은 2011년 징병제를 중단하고 전면 모병제로 연방군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군 병력은 약 18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고 2035년까지 26만 명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부담은 커졌지만 병역 자원 충원 속도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요. 이런 배경 속에서 독일 정부는 2026년 18살이 되는 2008년 출생자 전원에게 군 복무 의향에 대해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안보 필요성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복무 의무화에 대한 부담감을 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여성들 사이에선 성별 형평성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보와 관련된 현실 속에서 병역 제도를 둘러싼 현실적인 논의가 주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일 역시 사회적 협의를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선 셈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가 유럽 전반으로 확산될지 그 여파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현대차가 올해 말에 미국에서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주행하는 로봇택시를 출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경쟁에 본격 뛰어들면서 운전자 없는 차가 도로를 달릴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국내에 내놓은 자율주행보다 진전된 단계로 장기적으로는 국내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돌발 상황에도 즉시 멈춰 길을 내주고 안전이 확보되고야 다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12km라는 약 35분 주행 내내 사람은 단 한 번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 경쟁에서 한 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현대차가 이제는 모셔널의 로봇택시 상용화로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자율주행 기술을 비롯한 미래 산업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한층 더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편의성 그리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미래에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트렌드 이슈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겨울 햇살 아래 조황빛으로 물들어가는 도시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수록 더 달콤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을 품는 곳이죠. 바람과 햇살 그리고 기다림이 만나서 비로소 완성되는 겨울의 선물, 바로 곶감의 고장 상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곶감이 골목과 거리를 물들이고 도시 전체가 달콤한 향으로 가득해지는 시간, 지금부터 상주의 겨울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상주로 떠나볼 예정인데 승현 아나운서, 사실 곶감 축제는 여기저기서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유난히 상주의 곶감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상주는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지형 덕분에 곶감을 만들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춘 지역인데요. 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상주 곶감은 겉은 쫀득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깊게 배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기계가 아니라 시간과 손길로 완성되는 전통 방식 덕분에 예로부터 곶감하면 상주라는 말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주 곶감 축제가 언제 열리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 상주 곶감 축제는요,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축제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실내 무대와 야외 무대를 오가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는데요. 축제 기간 내내 곶감 명인 전시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판매, 곶감 직거래 장터까지 함께 운영되며 보고 즐기고 그리고 구매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네, 축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떨까요? 네, 이번에 상주시는 곶감 축제와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사랑 기부 이벤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나 전국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 상주시에 10만 원 이상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답례품 신청까지 완료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총 30명에게 상주시 인기 답례품인 곶감이 추가로 증정됩니다. 당첨자는 3월 4일에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낮 시간대에는 곶감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중심입니다. 곶감 깎기 체험, 곶감 디저트 전시와 시작, 그리고 행운을 잡아라 이벤트까지 가족 단위 방문객이나 아이들과 함께 찾은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곶감 관련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벌써 떠나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저녁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요? 네, 맞습니다. 오후가 되면은요, 야외 무대에서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요. 상주의 밤을 책임지는 열정 상주 나잇 무대도 펼쳐집니다. 라이브 음악과 DJ 공연이 더해져서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축제를 방문한다면 색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주말에는요, 상주 곶감 가요제도 함께 있는데요. 초대 가수와 참가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먹고 구경하는 축제를 넘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사람 중심의 축제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보니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대 외에도 축제장 곳곳에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어린이 극장에서는 마술쇼와 인형극이 펼쳐지고 얼음 썰매장과 연날리기 체험은 아이들에게 특히 인기인데요. 또 상주 곶감 마켓과 푸드코트,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까지 마련돼 있어 축제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나 이렇게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상주 곶감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행사 그리고 즐거운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매력적인 축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주 곶감 축제는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내와 야외 그리고 주말을 걸쳐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상주 축제를 소개해준 우리 승현 아나운서, 좀 이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상주 곶감축제는 북적이는 대형 축제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과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정겨운 여행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철 먹거리로 계절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 딱인 여행지입니다. 네, 이제 겨울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조용해지지만 상주는 오히려 더 달콤해집니다. 바람이 만들고 시간이 완성한 겨울의 맛, 올겨울은 상주로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상주 곶감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도 한 주 동안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열정 넘치는 가수의 매력부터 다양한 경제 이슈, 그리고 상주 곶감축제에 관련된 설레는 소식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알찬 소식들 담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도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과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주를 준비할 긍정적인 기운 잔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